자, 박완서의 나목이란 작품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번 수능시험에 출제된 거거든요. 2016학년도 수능 기출문제야. 기출지문이야. 근데 상당히 난해. 여러분들은 문제 풀면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건데 문제는 지문을 이해를 못하고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공부를 왜 하니? 배워서 써먹으려고. 공부는 배워서 써먹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오늘 현재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나? 오늘 현재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까 못했을까가 지금 그 자기 반성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쌤 느낌으로는 여러분들 이 지문을 전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맞나? 그래서 다른 것부터 먼저 들어가 봅시다. 현대소설은 지문 유형이 몇 가지밖에 없다 그랬지? 지문 유형이 3가지밖에 없다 그랬지? 그 말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첫 번째, 반영론적 관점. 오케이? 두 번째, 반영론적 관점의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더라? 반영된 실제적 현실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두 번째, 뭐가 나온다 그랬지? 두 번째, 한국적인 삶의 모습. 세 번째, 뭐가 나온다 그랬지? 성장소설 아니면 예술가 소설이 나온다 그랬잖아. 지문 유형이 이 3가지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이 3가지 지문 유형 자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럼 현대소설은 1994학년도 수능시험 이후로 아직까지 이 3가지밖에 없었다면 오늘 이 지문도 쌤이 가르쳐준 대로 이 3가지 중에서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말 되겠나?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봤지?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대충 답을 찍으려고 하지 답을 풀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럼 박완서의 나목은 반영론적 관점의 현대소설일까? 한국적인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을까? 성장소설이나 예술가 소설의 범주일까? 이게 뭐냐 그러면 성장소설이면서 동시에 예술가 소설의 범주야. 그래서 이 3가지 중에서 무엇인가를 지금 판단하셔야 돼. 근데 방금 쌤이 뭐라 그러지? 성장소설, 예술가소설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지 않고 지문 읽으면 전반부 내용하고 후반부 내용하고 전반부에서 고가를 흘렀는데 후반부에서 오키도 유작전이 열리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그냥 개소리잖아.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학교에서 내신 수업을 할 때 이 작품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를 먼저 봐봅시다. 학교에서 내신 수업을 할 때 보면 나목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전반부 내용이고요. 인간의 성숙과 예술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던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 이게 후반부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인간의 성숙과 이게 바로 성장소설의 범주고 예술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했던 예술가 소설이란 얘기거든. 과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읽어냈을까 못 읽어냈을까가 초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갈래는 성장소설이다 라고 나와있지. 지금 이걸 읽으면서 성장소설의 범주구나. 그래서 성격에 보니까 회상적 체험적 성격을 다루고 있구나. 이걸 빨리 찾아내줘야 돼.
마지막 주제를 보니까 전쟁의 상처를 극복한 정신적 성숙과 진정한 예술가의 성숙 과정을 다루고 있구나. 지금 이것이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보일까 안 보일까? 솔직하게 오늘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안 보였지. 왜 안 보였을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만 생각했니? 줄거리만 생각했잖아. 사건만 생각했잖아. 근데 쌤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문 유형은 몇 가지밖에 없다고? 3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지문 유형이 3가지밖에 없다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지문 유형 중에서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주면 수많은 개별 작품들을 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시험 칠 때까지 현대소설을 가지고 있어야 될 양이 여러분들 머리카락 숫자보다도 더 많은 작품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거든. 여러분들 머리카락 숫자보다도 더 많은 작품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나 없나? 없다면 개별 작품들을 익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면 무슨 작품인지 감을 잡아내야 된다고.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틀인가를 항상 고민을 해라고. 전쟁 아픔으로 그러면은 반영도 있죠? 그래서 전반부하고 후반부 내용이 달라지는 거다. 전반부는 또 뭐냐 그러면 반영론적 관점. 그러니까 이 작품은요 이번에 수능시험 치기 전에 쌤이 그 학원에서도 예상작품이라가 수업을 했었거든. 근데 쌤이 잘랐던 지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시험에 나오는 지문이 현대소설은 2800자 분량이야. 2800자. 근데 쌤이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해준 것은 전반부 1400자는 반영론적 관점이고 후반부 1400자는 예술가 소설의 범주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문을 만들어가 수업을 했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수능 기출문제고. 근데 지금 전반부 반영론적 관점이 없이 성장소설의 범주, 예술가 소설의 범주, 특히 오늘 지문이 예술가 소설의 범주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 있거든. 이걸 못 읽어내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찍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 뭐 특징 간단하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실존 인물의 삶과 그림을 모티프로 삼아 흑화했다 그랬는데 여기 소설 속에 보면 오키도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오키도의 실존 모델이 박수건이라는 사람이다. 박수건 화가. 그림도 나목이라는 그림이 실제 그림이다. 이 소설 작가가 박완서거든요. 박완서가 오키도를 짝사랑했었어. 그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이야. 그래서 나가 일하는 미군 PX 초상화부의 오키도가 화가로 출근했다. 일단 여러분들 오키도가 직업이 뭐라고요? 화가, 예술가 소설임을 알려주고 있어. 자, 오키도를 사랑하게 되고 계속해서 만난다 그랬지? 자, 캔버스에 고목이 그려져 있는 걸 발견했는데 캔버스에 고목이 그려져 있는 걸 발견했는데 결말 부분만 봐봐라. 결말 부분 보니까 고목이 아니고 뭐라 그랬니? 나목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고목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목이었다. 이게 뭐냐니까 나의 정신적 성숙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 오케이? 그런데 이 오키도는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고목이 아닌 나목을 생각하고 있었다. 예술가 정신. 그래서 이 소설은 초점이 뭐냐 그러면 고목이 아니고 나목이었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술가는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게 지금 오늘 지문 내용인 거다. 말 되겠나? 그래서 이 3가지 범주 중에서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지문을 읽었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찍은 것밖에 안 된다. 공부를 한 게 아니란 얘기다. 어쨌거나 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소설 지문은 유형이 몇 가지밖에 없어? 3가지. 이 3가지를 무조건 암기를 해두고 지문 나올 때마다 3가지 중에서 무엇일까를 짜 맞추면 돼. 되냐 안 되냐? 자, 방금 이야기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지문을 들어가 주면 별거 없습니다. 78번 문제요. 그냥 내용 이해 문제가 되겠고 79번 문제 고가를 중심으로 80번 문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문제들도 예술가 소설이라는 측면에 그렇게 초점을 맞춰가 출제를 하지는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찍어도 답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는 여러분들 성장이 안 된다라는 얘기다. 자, 지문 들어갑니다.
나는 나 동글백. 일단은 몇 인칭이니? 1인칭이지. 또 하나의 아픈 나를 회상한다. 밑줄 꺼주시고요. 얘들아, 일컬어서 무슨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란 얘기지. 따라서 역순행적 구성이 나와 있으니까 회상적 성격, 체험적 성격. 알겠느냐? 역순행적 구성이 나와 있으니까 회상적 성격, 체험적 성격이란 거 아시겠지? 되겠니? 그래서 그 회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고가가 흘리던 날, 옛집이 흘리던 날. 되냐? 남편 동글백. 쫑거이. 소설은 인물을 잡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자꾸만 인물을 잡아주고 있는 거다. 자, 결혼식을 치르자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 밑줄 그어두시고요. 음침한 고가는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으니 깨끗이 열어내고 대지의 반쯤을 처분해서 쓸모있는 경관 양옥을 짓자는 것이었다. 너무도 당연한 소리였다. 반대할 이유라고는 없었다. 고가의 철거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나는 그 해체를 견딜 수 없는 아픔 동글백. 얘들아,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나는 무엇을 느껴? 아픔을 느낀답니다. 우아한 추녀와 더 높은 용마루는 헌기와장으로 해체되고 웅장한 대들보와 길들은 기둥목 아른거리던 바둑마루는 허술한 장작더미처럼 낮아빠졌다. 숱한 애완을 가려주던 아짜창들, 여러분들 아짜창이 뭔지 아니? 그 전통가옥은 창살무늬가 있지. 그 창살무늬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창살무늬가 아짜창이다. 그러니까 창살무늬를 얘기하는 거대. 아짜창들이 문짝 장사의 손구르마. 구르마가 뭔지 압니까? 요즘은 리어카라 그러지. 리어카, 구르마. 자, 남편은 이런 장사꾼들과 몇 푼의 돈 때문에 큰 소리로 삿대질까지 해가며 밑줄 끄라. 몇 푼의 돈 때문에 큰 소리로 삿대질까지 해가며 밑줄. 자, 이 시점에서 잠깐만. 자, 소설은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라 그랬니? 인물과 인물의 갈등 관계를 정리를 해라 그랬잖아. 기억이 나나 안 나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남편이 들어간다면 여기에는 지금 오키도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소설 지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줘야 되느냐면 남편과 오키도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찾아주는 거라고. 이게 지금 소설 지문 읽기의 요령이라고. 그러면 뒷부분에서는 지금 예술가 정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지? 맞나? 그러면 지금 여기 몇 푼의 돈 때문에 큰 소리로 삿대질까지 해가며 이건 지금 바로 무엇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 세속적이라는 얘기잖아. 세속적 성격. 말뜻 알겠어? 어쨌거나 소설은 인물의 성격을 빨리빨리 잡아내 주려고 해야지 줄거리 요약해 주는 거 그런 거 따라가는 거 아니다. 말 되겠나?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들 아직 운전면허증이 없죠? 운전면허증이 없어. 근데 보통 운전면허를 따려고 운전학원에 가는 사람들은 운전학원 강사를 좀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욕을 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거다. 운전학원 강사한테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 뭐겠노? 운전이겠지. 그런데 운전학원 처음 등록하는 사람은 그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공포스럽겠지. 말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런데 운전학원 강사는 운전도 못하는 서투른 사람들을 보고 이 병신새끼라고 얘기를 하거든. 속으로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뭐겠노? 수업 내용 아이가. 그래서 자꾸만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 내용을 갖다가 자기 알고 있는 걸 자꾸 던져주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너네들이 익숙이 되다 보면 아 그냥 선생님이 불러주는 것만 받아 적고 머릿속에 주입을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다고.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높거나 낯선 지문이 나오거나 해버리면 또는 관점이 바뀌거나 해버리면 버벅거리잖아. 결국 시험은 학생들이 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강의에 익숙이 돼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너네들은 너네들 스스로의 기준을 자꾸만 가져가야 돼. 그 기준이 뭡니까? 등장인물의 성격을 잡아라 하는 거. 그래서 오키도와 어떤 면에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잡아가는 거. 그게 지금 공부하는 거라고. 말뜻 아시겠지? 소설 초점을 어디에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다. 계속합니다. 남편 하나는 참 잘 만났느니라고 사돈댁 지금의 동서 은연신 뻗어진 일을 드러내고 내 등을 쳤다. 이렇게 해서 나의 고관은 완전히 해체되어 몇 푼의 돈으로 바뀌었나 보다. 밑줄 꺼주면 세속적이란 얘기잖아. 세속적. 아버지와 오빠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집, 어머니가 임종의 날까지 그렇게도 집착하던 고가, 그것을 그들이 생명부재의 낯선 사나이가 산산히 해체해놓고 만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고가의 해체는 행랑처의 구멍이 뚫린 날부터 이미 비롯된 것이었고 한 번 시작된 해체는 누구에 의해 쓰고 끝마감을 보아야 할 것 아닌가? 다시는 아침 햇살 속에 기와골에 서 있는 숙연한 고가를 볼 수 없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정서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겠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고가에 대해서 나름의 미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쉽게 잡아줄 수 있겠다. 그지? 되냐 안 되냐? 아쉬움이 있다라는 걸 잡아줄 수 있겠다. 그지? 그런데 남편은 그러한 아쉬움의 측면에서 접근한 거가 실용성의 측면에서 접근한 거가 실용성의 측면에서만 접근을 했다. 그런 얘기잖아. 되겠느냐? 자,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 밑줄 것이면 이런 것들이 바로 정서 태도가 되겠고요. 나는 고가의 해체에 것들이 나 자신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이 쓸모없이 불편한 고가를 해체시켜 오히려 새 생활을 담은 새 집을 설계하듯이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 자,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 밑줄 꺼주면 이런 것이 문제적 상황 아니냐? 남편과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로서 편하지 못하다. 말뜻 이해를 하시겠지? 그러니까 뭔가를 암시해주고 있는 듯하고요. 쓸모있고 견고한 그러나 속되고 네모난 집이 남편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 자, 뭐라 그래서? 쓸모있고 견고한 그러나 속되고 그랬잖아. 속되고. 내가 지금 가치를 평가를 하는 것은 뭔가 자꾸 세속적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 오케이? 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엌과 짠디와 조그만 분수까지 있는 정원이 있는 아담하고 밝은 집 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까지. 여기서 한 번 더. 얘들아, 지문은 대충 읽으면 되나? 이해를 해야 되나? 이해를 해야 다음에 써먹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소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냐? 등장인물의 성격 파악이라 그랬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남편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 나름대로 객관적이냐, 자꾸만 이런 것들을 따지려고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야 된다고. 아시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속되고라는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뭔지 모르지만 좀 좋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해하겠어? 다만 나는 후원의 은행나무들만은 그대로 두기를 완강히 고집했다. 그렇다면 은행나무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또 짐작해 볼 수 있겠지. 자, 넓지 않은 정원에 안 어울리는 거목들이 때로는 서늘한 그늘을 주었지만 때로는 새집을 너무도 침침하게 뒤덮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것들의 빛, 그것들의 속삭임, 그것들의 아우성을 가끔 필요로 했다. 자, 그것들의 빛, 그것들의 속삭임, 그것들의 아우성을 가끔 필요로 했다. 밑줄 꺼주시면 나는 지금 과거의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지.
맞습니까? 남편은 실용성을 중시하고 있지만 나는 과거의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거다. 자, 오키도 동글베. 그럼 이제 오늘 지문의 핵심이 나오고 있네. 여태까지는 남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누구 이야기 나오니? 오키도. 그럼 이런 지문을 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면 오키도와 남편에 대해서 어떤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걸 찾아주는 게 오늘 지문의 정복이라고. 아시겠죠? 자, 석줄 밑에 급은 그림이 외국 사람들 사이에 꽤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모를 일이야. 잡종의 상판을 헐값으로 그려준 대가를 제법 받는 셈인가? 밑줄 꺼주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니? 예술에 대한 저속한 이해잖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예술에 대한 저속한 이해잖아. 그러니까 어떤 소설의 범주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어야 돼? 예술가 소설의 범주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말뜻 이해하겠지? 당신이 생각해낼 만한 천박한 추측이군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작은 따옴표가 앞뒤에 붙어 있지. 작은 따옴표는 대화가 심리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나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면 심리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천박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부정적인 태도로서 바라보고 있잖아. 그제? 그럼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오키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겠지. 되겠어요? 계속합니다. 에이 모르겠다. 예술이 나발이니 살아서 잘 먹고 편히 사는 게 제일이지. 안 몰라야죠. 당신 따위가 할 게 뭐예요? 그분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걸. 밑줄 그어주면 어쨌거나 지금 인물을 대비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시겠지? 남편은 신문을 들고 기지개를 늘어지게 폈다. 나는 처친 그의 얼굴에서 어쩌고 저쩌고 끝났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어쨌거나 정리를 해보자. 얘들아, 소설은 무조건 하고 무엇을 정리를 해준다고요? 소설은 무조건 하고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거지. 맞나? 그럼 오늘 지문에서 실질적인 갈등의 주체는 남편과 오키도.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뭐 하고 있을 뿐이야? 나는 이 사람을 관찰하고 서술하고 판단하고 있는 주체지. 실질적인 갈등의 주체는 아닌 거라. 캐릭터의 대립이 나타나는 것이지는 않는 거라. 되겠나? 그렇다면 오키도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예술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 평범하고 세속적이다. 이게 지금 이 지문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이해됐나 안 됐나? 여기까지 말뜻 이해를 하겠나 못 하겠나? 자, 78번 문제. 남편의 행동은 나가 지키고자 했던 대상을 보존하기 위한 남편의 배려심 같은 거 있었니 없었니? 없어. 어쨌거나 문학 지문은 정답 잡아줄 때 정서 태도 가지고 접근해주면 된다 그랬잖아. 기억하지? 정서 태도 가지고 잡아주면 된다면 나는 지금 남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 부정적. 기억에는 남편의 행동 묘사를 통해 남편의 성격이 드러나 있고 남편의 성격 세속적이란 얘기지. 남편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나의 심리 오늘은 작은 따옴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시겠지? 오케이? 자, 나는 남편의 삶에 동화되고자 하지만 리얼에서 여전히 남편에게 동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어쨌거나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겠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남편에 맞진 않지만은 맞추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비읍은 따로 읽지는 않았는데 뭐 별 필요가 없어서 안 읽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은행나무들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말 되겠죠? 넘어갑니다. 고가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얘들아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도 고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고가에 초점을 맞추는 애들이 바로 뭐냐 그러니까 3등급 4등급 찌질한 애새끼들이란 말이다. 오케이? 고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기는 지금 고가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는 고가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나 인물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인물에 초점을 맞춰가 문제를 풀어야지 고가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고. 말 되나 안 되나? 그래서 고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등장인물을 신경을 쓴다면 남편은 실용적. 말 되나 안 되나? 그 다음에 남편은 견고한 양옥이라는 것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뜻을 반영을 했다. 그런데 나와의 친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냐 없었냐? 없어. 그 다음에 의지가 좌절된 그런 것도 있었냐 없었냐? 없어. 자, 바라밤. 이 문제의 답을 지금 접근하는 데 있어서 쌤은 지금 고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나 고가가 아니고 인물에 초점을 맞추나 인물에 초점을 맞춘다. 이 쫑거예요. 너는 지금 특히나 쌤하고 오늘 처음 수업을 하고 있다 그지? 처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쌤은 자꾸 이렇게 기준을 잡아준다.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80번 문제 남편의 속말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속마음이라고 했을 때 B에 들어갈 말 생진은 주옥하지 않던 오키도를 사회 높이 평가한다. 여러분들 뭐라고 잡아줘야 되겠노? 답이 몇 번이고? 그러니까 생전에는 주목하지도 않았다. 사후에 높이 평가를 한다. 일정한 기준이 있단 말이가 없단 말이가. 저 새끼들 희한한 놈들이네. 그런 얘기잖아. 뭡니까? 이혈령, 비혈령. 이혈령, 비혈령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편한 대로 해석한다. 그 말이 돼. 오케이? 모래 위에 쌓은 성. 이건 어떻게 했냐? 사자성어 불러봐. 사상, 누각. 사상 누각이라는 것은 쉽게